안녕하십니까. 미래설계소장 최승기입니다. 미래교통, 에너지혁명, 기후위기 극복, 우리 미래를 변화시킬 다양한 과학기술, 그리고 그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우리나라 대표 권위자들과 함께합니다. 대덕특구 출범 50주년 기념 특별기획 사이언스 토크쇼 미래설계소.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인류를 위협하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인간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존재인 공룡. 이 공룡이 어떻게 멸종이 됐나요? 핵무기? 드론 공격? 아닙니다. 바로 화산 폭발과 운석 충돌이죠. 자, 그럼 미래설계소의 핵심 인력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과학계에서는 대부대모, 하지만 방송계에서는 아직까지 꿈나무입니다. 한솔아, 박기범 박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주실 권위자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대표 화산 마스터. 화산은 내 손 안에 있다. 뜨거운 남자. 가슴에 용암이 들끓는 그런 남자. 태양보다 용암으로 선텐을 한다. 바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권창우 박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화산연구단장을 맡고 있는 권창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우주를 손바닥 보듯이 보는 분입니다.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그야말로 별 볼 일 있는 그녀. 한국천문연구원의 황정아 박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인공위성을 만들고 있는 물리학자 황정아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SNS에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백두산의 100년 주기설. 저도 영화 백두산을 통해 느꼈습니다. 이거 진짜 큰일이다. 어떻게 박사님, 실제로 어떻게 100년 주기설 얼마 안 남았거든요. 1, 2년 안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겁니까? 위험한 겁니까? 백두산 분화라고 하면 946년 분화가 가장 큰 규모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946년 이후에 매 세기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화가 자료에 따라서는 1903년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또 1925년으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마지막 분화를 1925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2년 정도 남았다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화산이라는 것이 꼭 시간을 정해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백두산에서는 뚜렷한 화산이 분화하기 전에 화산 전조 현상이 있는데요. 이런 화산 전조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백두산이 최근에 가장 위험했던 시기가 2002년에서 2005년 시기입니다. 이때는 백두산 아래에 있는 마그마가 움직이면서 백두산의 지표 변화도 일어나고 그리고 마그마가 지표 근처로 상승을 하면서 여러 가지 헬륨과 같은 화산가스가 이제 유출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백두산의 분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다행히도 2005년 이후에는 이런 화산 전조 현상, 화산 지진이라든지 어떤 지표의 융기작용, 화산가스의 배출 이런 것들이 아주 급격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고 현재에도 이런 전조 현상은 발생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제 주변에도 이제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화내시는 분들 보면은 갑자기 화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조 증상이 없이 그냥 욱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화산도 그러면은 갑자기 그런 전조 증상 없이 확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가능성은 없나요? 예, 맞습니다. 화산이 이런 화산 전조 현상 없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은데요.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화산을 비교를 해봤을 때 갑자기 분화하기보다는 이런 끈적끈적한 마그마가 활동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런 전조 현상을 보이고 화산 분화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언제 분화할 가능성이 있나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이게 화산이 분화할 가능성이 크면 이 권 박사님이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실 리가 없죠. 예, 그런 거 보면 좀 그렇기도 한데 그러면은 이제 화산이 분화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예. 지난 저희가 기간을 2000년 설정을 해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화산 폭발을 한 아주 위험한 화산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화산학자들이 가장 위험한 화산으로 뽑고 있는 화산 중에 하나가 백두산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거를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백두산은 우리가 잘 알듯이 활화산이기 때문에 네네네. 항상 언제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하에 대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화산이 이렇게 폭발을 하면 어떤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나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용암류로 대표되는 비폭발적인 화산 분화가 있고요. 우리가 TV에서 흔히 보는 화산재, 구름 기둥을 보게 되는 이런 분화 양상은 폭발적 화산 분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폭발적인 화산 분화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화산 폭발 규모에 따라서 네. 화산재 주변 전지구적인 화산재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한 곳 때문에요? 네. 화산 폭발도 지진처럼 지진의 리히터 규모처럼 화산 폭발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화산 폭발 지수. 네. 화산 폭발 지수가 0에서부터 8까지 9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화산 폭발 지수가 0에서 보통 2까지는 아주 작은 비폭발성 화산 분화에 주로 많이 일어나고요. 한 3에서 5까지는 이제 중규모 네. 화산. 작년에 통과해서 일어난 화산 분화가 화산 폭발 지수 5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 6, 7, 8 이렇게 넘어가면 국지적인 영향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화산 분화 작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화산 폭발 지수가 어느 정도 규모로 일어날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이 화산 분화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또는 대비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잘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지구 외부에서의 요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딥이펙트, 아마겟돈 이런 데 보면 이 그렇게 크지 않은 위성도 지구에 이렇게 다가와서 지구에 충돌을 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정말
핵무기의 수십 배가 되는. 박사님, 이렇게 되면은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것도 무의미하지 않나요? 그렇죠. 만약에 운석이 충돌을 한다면 그렇겠죠. 그렇지만 운석이 충돌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예를 들면 소행성이나 뭐 해성 같은 것들이 지구에 다가올 때 지구에 매우 가까이 다가와서 지구 대기로 진입하게 되면 더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지면서 운석으로 부셔져서 지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해성이나 소행성 같은 작은 소천체들이 지구에 근접하는 궤도들은 천문학자들이 계속 궤도 추적을 하고 있어서 언제 어느 정도 규모의 천체들이 접근해 오는지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시에 운석을 맞을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외부의 요인은 뭐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운석은 외부에 지금 갑자기 날아오는 돌멩이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돌멩이라면 저희가 궤도를 추적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항상 숨쉬는 공기처럼 지구에서 우리가 미세먼지 지수를 굉장히 걱정하는 것처럼 네. 우주에 나가면 우리가 반드시 걱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우주 방사선입니다. 방사선. 네네. 그 엑스레이 찍을 때 맞는 그렇죠. 방사선. 그러니까 태양에서 나오는 태양 방사선이 있고, 그리고 더 멀리 은하에서 오는 은하 우주 방사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하 우주 방사선과 태양 우주 방사선으로 이루어진 우주 방사선이 우리 지구 주위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공기처럼 우리의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 나가 있을 때나 아니면 지구에 발을 딛고 서 있을 때조차도 우주에서의 방사선에 항상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존재한다는 위협의 의미로서 우주 방사선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사실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운석 충돌 정도는 이 방사선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그렇죠. 문제네요. 방사선의 문제는 어떠한 생명체도 살아남지 못하게 됩니다. 오, 이거 진짜요? 네, 맞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 지구가 아주 커다란 자석이어서 우리 지구 주변에 자기장 장막이 있습니다. 아주 튼튼한 방패인 지구의 자기권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생존해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 자기장으로 이루어진 장막이 옅어지거나 얇아지거나 아니면 없어진다면 지구에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우주 방사선 하면은 우리 우주에 나가지 않고 그 비행기만 안 타면은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방패막이 언제 어떻게 훼손되거나 약해질지 모르고, 그렇게 되면은 큰 위험이 올 수 있으니 뭔가 대비를 찬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오늘 이 준비를 하면서 제가 우리 황정화 박사님 기고하신 글을 하나를 봤어요. 그걸 봤더니 우주 방사선이 우리 인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이 고장이 나는데, 이 고장 나면 나가서 고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30%의 고장의 원인이 우주 방사선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쓰신 글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인공위성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알게 모르게 받고 있거든요. GPS 같은 것만 해도 고장 나면은 이 내비가 나를 어디로 인도할지 알 수가 없어요. 뭐 바다로 인도를 해서 빠지는 차도 있던데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주 방사선이 우리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역시 황정화 박사님이 고개를 한 수십 번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래, 맞아. 맞아. 좋은 얘기만 하고 계셔. 든든합니다. 느껴졌습니다. 네. 네네. 그럼 계속해서 권창호 박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울 때 이제 전 세계에 우리 지구에 화산대가 이렇게 있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화산대 끝에 이렇게 속해 있다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백두산 말고도 다른 곳에도 이제 존재하는 건가요? 뭐 예를 들어 제주도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잖아요. 제주도는 이제 좀 한라산이 위험할 수 있다. 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환태평양 조산대 또는 불의 고리, 네네. 이런 판과 판이 만나는 곳에 화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산이 한 1,5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그 화산의 거의 90% 정도가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웃인 일본을 보면 환태평양 조산대와 바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활화산이 한 100여 개 정도 있는 반면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 멀리 떨어진 뒤편에 있고 그다음에 화산 활동을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이 국내에는 없으실 겁니다.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화산을 경험해 보신 분이 없어서 우리나라에는 활화산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활화산이라는 것은 지질학적으로 또는 화산학적으로 홀로세라는 지질 시대가 있습니다. 이게 한 11,700년 전부터 시작인데요. 뒷자를 빼고 약 10,000년 전에 분화 기록이 있으면 활화산 또는 홀로세 화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이런 화산들은 언제든지 다시 분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백두산이 있고요. 백두산이요? 그리고 저희가 있는 남한에서는 울릉도, 울릉도요? 그다음에 제주도가 제주도. 홀로세 화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울릉도는 좀 규모가 작지 않나요? 네, 지금 울릉도가 동해 위에 솟아 있는 부분이 약 700m 예. 정도 되는데요. 바다 아래에는 한 3,000m 정도 되는 거대한 화산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000m요? 네, 지금 보시는 게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백두산이나 또는 제주도 한라산보다 훨씬 더 큰 화산체가 동해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빙산 같은 거네. 안에 더 크게 있는 거네. 네, 맞습니다. 와. 말씀드리는데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이제 별을 연구하는 분들이면 내가 저 별에 한번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자율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나 자율주행차 한번 꼭 내가 만들어서 타고 싶다 생각하시잖아요. 화산을 연구하는 분은 내가 한번 화산이 폭발하면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하시나요? 궁금하잖아. 내가 이제 막 연구했던 게 진짜 이러네. 용암이 내려오는데 진짜 이렇게 끈적끈적하네. 이렇게 보고 싶다 생각은 안 드세요? 어떤 화산 분화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 비폭발적인 화산 분화가 일어난다면 네네. 용암이 방향과 반대쪽으로 가서 예. 멀리서 용암류가 흘러가는 걸 구경을 하고 싶고요. 예. 폭발적인 화산 분화가 일어난다면 근처에도 안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폭발적인 화산 분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 분출 기둥이 무너지면서 예. 이제 화산 세설성 밀도류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화산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예. 화산 세설성 밀도류가 만들어지는데요. 예. 간편하게 이야기해서 화세류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세류. 과거의 용어이긴 한데 속도가 느릴 경우에는 수십 킬로미터 그리고 빠를 경우에는 시속 수백 킬로미터까지 나오고 온도가 300에서 많게는 700도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화세류를 보게 된다면 예. 그 모습이 나의 마지막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부족하고 무식한 질문이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고대에 있었다고 전해지죠. 그래요? 예, 고대 철학자 중에서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이 예. 이제 그때 에트나 화산이라는 것이 이제 그때 활동을 했는데 그 안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거기에 뛰어들었다라는 이 믿거나 말거나 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들어가서 딱 느끼고 뭐라 그랬을까요? 들어간 이후로는 본 사람이 없겠죠. 뜨거 좀 느끼겠죠. 예. 이번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더 이상 운석 충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주에 있는 방사선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이게 정말
큰 문제라고 합니다. 예. 그 지구를 벗어나면 그 우주 방사선에 이제 노출된다고 하시잖아요. 아, 그러면 달 착륙을 한 우리 암 선생 있잖아요. 암스트롱. 네. 예. 암스트롱. 예. 우리 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거 거짓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장막에 의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 방패가 있어서 네. 지구 안에 있으면 이렇게 굉장히 안온한 온실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바깥에 우리가 만약에 우주 여행을 가게 된다면 네. 아니면 달에 기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화성에 기지를 만든다거나 지금 앨런 머스크가 하고 싶은 것처럼 화성 테라포밍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달에 사람을 보내거나 아니면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 그러면 그 궤도를 설계하거나 거기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르냐에 따라서 예. 그 우주 방사선의 피폭량이 달라질 거거든요. 와, 그럼 마지막 여행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Okay, you're partially covering her over, but I think it's a pretty good shot. How's that? Let me get the focus right. I don't want to put it. There you go. 야, 저는 사실 우주 방사선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보통 안 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행을 하다 보면 이게 극지방을 들렸다가 이렇게 가는 궤도를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비행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극지방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더 노출이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 우주 방사선이 에너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입자 조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어서 양극지역으로 이렇게 쌍극자 모양의 지구의 자기력 선들이 지구 주변에 완전히 채워져 있습니다. 네. 그 자기력 선이 열려 있는 공간이 지구의 양극지역이에요. 북극지역과 남극지역의 자기력 선들은 극지역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우주 방사선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 전자, 그다음에 중이온들인데 그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은 그 자기력 선을 따라서만 움직입니다. 고속도로거든요. 그 길만. 그 길로 따라오다 보니 양극적으로 입자들이 침투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극지역으로 침투에 들어오는 그 고에너지 전자, 양성자, 중이온들의 입자들이 지구의 대기에 원래 존재했던 산소 분자와 질소 분자들과 부딪혀서 빛을 내어놓는 현상이 오로라입니다. 그게 오로라구나. 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캐나다 옐로나이프나 뭐 핀란드, 스칸다나비아 반도에서 이렇게 아이슬란드에서 아름다운 오로라를 보시면서 경이로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인공위성은 그만큼의 위협을 받고 있고 지금 우주에서는 태양 폭발에 의해서 뭔가 우주 방사선이 지구로 쏟아져 들어오는 큰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앞으로는 오로라를 보면 좀 슬퍼해야 돼요? 아, 나 이거 어떻게 해? 이러고, 울 수는 없는데. 일생에 한 번에 뭐 오로라를 보는 것 정도는 괜찮을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도가 높아질수록 그 우주 방사선이 침투에 들어오는 그 정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네. 만약 비행기가 적도로 따라서 날아가는 것과 극지역을 통과해서 극위로 북극 항로를 통과해서 날아가는 것은 단위 시간당 피폭량이 2~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폴라루트 북극 항로로 날아갈 때 원래도 적도 지방의 비행보다 더 많은 방사선에 피폭이 될 텐데 노출이 될 텐데. 이건 평상시 얘기고 만약에 태양에서 무슨 큰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태양 폭발에 의해서 평상시보다 우주 방사선이 10배 이상 늘어나는 이벤트가 발생한 날 정말 운이 나쁘게도 폴라를 지나가고 또 있었다면 비행을 거기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네네 굉장히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피폭을 받게 될 수 있고 자주 비행을 하지 않은 일반 승객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조종사나 객실 승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 때문에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법안이 2012년에 발효되었고요. 예. 16년에 또 그 주로 북극 항로를 다니셨던 대한항공의 객실 승무원이 산업재해 신청을 하셨었어요. 항공기 승무원으로서 백혈병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1호가 2017년에 있었는데 네네.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사후 인정되셨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백혈병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최근까지도 계속 산재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은 과연 화산 폭발일지 아니면 우주 방사선일지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무래도 이 화산 폭발이 결국에 폭발을 하면은 조금 무서울 수 있다. 큰 위기를 어떻게 보면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백두산에서 폭발하면 남한 지역까지 내려온 데는 한참 시간도 걸리고 우리 충분히 대피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일본에서 만약에 폭발을 하면 아니 이 친구들이 뭐 바다를 건너올 것도 아니고 용암이 이게 굉장히 국지적인 거 아닌가요? 이게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작은 규모의 화산 분화가 일어날 경우에는 1차적인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일본에서 발생을 한다면 예. 근데 문제는 간접적인 영향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946년 백두산 화산 분화처럼 화산 폭발 지수 7의 화산 분화가 일어났을 경우에 네. 이 화산재 구름이 편서풍을 타고 다시 백두산으로 돌아오는데 약 2주간 걸렸습니다. 지구 한 바퀴 도는데 2주 걸렸다고요? 네. 그리고 그 엄청난 화산재가 성층권을 피복을 하면서 태양 에너지를 차단을 하고 그로 인해서 그 여름이 없는 해 이런 식으로 전지구적인 기온 하강 현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화산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화산재가 있는 곳으로는 일단 비행기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화된 사회에서 그리고 수출을 담당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큰 경제적인 피해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차적인 피해가 이제 지금은 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많은 이런 복구하는 기술도 있지만 과거에는 상당히 꽤 문제가 됐던 적이 많이 있다고 역사에는 그렇게 전해진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백두산급 정도의 거의 거기에 육박하는 그런 화산 폭발이 몇 차례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원전에 있었던 그리스에서 있었던 화산은 뭐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화산 폭발 사건이 아마 고대 그리스 제국의 지형을 바꾸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1600년에는 이제 남미에서 굉장히 큰 또 화산이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산의 폭발의 영향으로 러시아의 지역에서 한 2, 3년간 기근이 이어져서 거의 그때 러시아 국민의 한 3분의 1 정도가 죽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죄송한데 오늘은 과학보다는 역사학자로 저희가 모셨나요? 거의 역사계시가 세계사 선생님이시네요. 오늘 예, 우리 세계사 박기범 선생님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박 박사님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예전에는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화산이 폭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이제 국지적인 영향을 벗어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사실 백두산 폭발이 과거 2000년 사이에 최대 규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큰 규모의 화산이 폭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미치는 반경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경은 100km에 지나지 않았다. 화산재가 올라가서 기후를 바꾸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마트팜 기술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태양이 없어도 뭐 지하에서도 지금 상추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그 대처할 능력은 우리 인류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건 조금 우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지구가 가장 두려워하는 현상이 지구 온난화잖아요. 네. 2도 정도 낮춰준다면 오히려 땡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야, 이거 굉장히 재밌는 위험한 얘기가 참 그런데 땡큐네요, 진짜. 화산 땡큐. 예, 어떻게 보시나요? 스마트팜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이게 화산재가 단순히 그 성층권으로 가서 태양 에너지를 막는 것보다 또 위험한 작용이 있습니다. 이 화산재는 화산 유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결정이 없고 그다음 네. 모양도 유리병이 깨졌을 때 이런 Y자 모양의 아주 뾰족한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화산유리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화산유리가 우리 호흡기로 들어갈 경우에는 일단 호흡기 질환을 유발을 하고요. 폐 속으로 들어간다면 폐에 달라붙어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폐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말 속에 편안하게 하세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한 게 이 화산유리는 아주 전기 전도율이 아주 높습니다. 스마트팜을 운영하려면 결국은 전기가 필요한데요. 이 화산재가 이런 전기 제품 또는 이런 전기와 관련된 뭐 원자력이라든지 아니면 전력을 생산하는 이런 기관 시설에 화산재가 유입이 되면 정전기를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2차적인 화재를 야기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를 쓸 수 없는 셧다운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
이거 그냥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괜찮다면서요, 권 박사님. 아니네요. 아니. 네, 괜찮지가 예. 않고요. 그러니까 역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경에서 나비 짓을 하면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이 분다. 나비 효과. 예. 네. 아주 자그마한 변화가 엄청난 큰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화산이 이제 우리가 몇백 년에 한 번, 몇천 년에 한 번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그 화산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일어나는 빈도가 일정한 규칙을 따르는데 예를 들어서 10배 큰 화산은 한 10분의 1 정도 적게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배 큰 화산의 규모는 한 100분의 1. 근데 이 100분의 1이라는 게 결코 작은 수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의 화산이 언제든지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터질 가능성은 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황정원 박사님? 이 정도면은 화산이 좀 더 위험한 것 같지 않으세요? 화산은 일어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재난이 맞지만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희박하고 예. 사실상 우주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극지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도에 고르게 내려 꽂히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구가 지켜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지구가 튼튼하게. 예? 그렇죠. 우리 지구가 아직은 지켜주고 있지만 화성을 생각해보면 화성도 태어날 때는 우리 지구처럼 강력한 자기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화성을 제2의 지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우주 방사선이 사실 예전에도 위험했는데 지금 이렇게 더 대두되고 있는 건 무엇 때문이냐면 지금이 2023년, 예. 2020년, 2021년이 태양활동 주기로 보면 태양의 흑점의 개수가 가장 적은 태양활동 극속이었어요. 그럼 이때가 어떻게 보면 이 방사선에서는 태평성대였네요. 네, 이제는 올라가죠. 22년, 23년으로 해서 태양활동 주기, 솔라사이클 25주기가 우리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태양에서 지구로 뿜어져 나오는 그 모든 물질들이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바람 같은 형태로 태양풍의 형태로 지구로 지금 불어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도요? 지금 현재도 24시간 내내 끊이지 않고 지구를 때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그러니까 보통 분들은 이제 비행을 많이 하지 않으시잖아요. 네네. 일반 시민분들이 느끼는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나요 혹시? 예를 들면 1989년에 캐나다 퀘벡에서는 네. 큰 이렇게 방사선 폭발이 있었을 때 예. 9시간 동안에 퀘벡시 전체가 블랙아웃 정전이 왔습니다. 9시간이요? 네, 9시간 도시 하나가 완전히 마비되었죠. 예를 들면 이런 사태가 지금 일어났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예. 모든 거리에 가로등과 전열등이 꺼질 겁니다. 그리고 1시간 이내에 전부 다 단수, 그리고 3시간 이내에 모든 항공 관제 시스템 마비, 도시 하나가 그냥 마비되는 거죠. 이게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10시간 이내에 이제 모든 종류 병원의 응급실과 그러니까 수술실과 혈액원과 아주 응급 상황이 필요한 의료기기들이 모두 동작을 멈출 겁니다. 일시에. 그 시간 안에 이 정전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대재앙이 벌어지겠죠. 우리가 인공위성이 더 많이 의존하게 되고 이렇게 전기에 더 많이 의존하게 하면 할수록 태양에서 일어나는 지금 이런 현상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겁니다. 야, 그쵸. 정전하면은 그냥 뭐라 그럴까? TV는 못 보겠네. 아니, 저는 이제 TV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네. 요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좀 다른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화산이 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뭐 잘 안 터지는 거,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에 한 번 터지는 걸 굳이 우리가 많이 대비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드는데요, 권 박사님. 폼페이를 멸망시킨 화산 분화 같은 경우에는 네. 화산 폭발 지수가 거의 4에서 5 정도 되는 중급 규모가 네. 되고 그 폭발적인 화산 분출에 의해서 화쇄류가 폼페이라는 도시를 덮쳤고 네. 폼페이가 멸망하는 데는 거의 15분밖에 안 걸렸다는 5분이요? 보통 시속 100km가 넘고 빠르게는 한 300km까지 가기 때문에 300km요? 예, 시속 300km 정도 가거든요. 그다음에 온도가 300도에서 많게는 70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화쇄류를 보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나 끔찍한데 700도 같은 경우는 사람이 뭐 뼈도 녹일 수 있겠네요, 그냥. 폼페이 보시면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석고 몰딩이 있습니다. 석고 모형이 있는데 그 석고 모형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폼페이를 이렇게 발굴하는 도중에 네. 빈 공간이 생겼고 예. 이 빈 공간에 이제 석고를 부어 보니까 사람의 모양이 녹은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화쇄류에 사람이 타 죽어서 몸의 형태만 남아 있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그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산 폭발 그리고 우주 방사선 위험합니다. 위험한 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최악의 경우 이 두 가지가 진짜로 실현이 된다면 자, 먼저 이제 황정환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차적인, 3차적인 피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전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직접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 죽고 사는 문제라기보단 죽기만큼 힘들 수도 있죠. 현대사회가 초연결 사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모든 데이터, 사물 인터넷,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전력망이 될 텐데 그런 네. 기본적인 것들이 워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동작하지 않는 사회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공위성이 없이는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되게 불편해지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2년에 앨런 머스크 만든 스페이스X가 네. 저궤도 위성 인터넷을 하겠다고 스타링크 위성들을 44,000기를 지금 저궤도에 올려놓으려고 매년 막 몇천 개씩을 올려놓고 있고요. 네. 그래서 40개가 올라가다가 저궤도에 안착하지 못하고 40개가 지구로 다시 추락했습니다. 아이고. 49개 중에 40개가 추락해서 없어져 버렸죠. 내 새끼 같은 위성이. 네. 그게 왜 그랬냐면 그때 흑점 폭발과 지자기 폭풍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유지하고 성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주 날씨라는 뜻이에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상시적이다. 그리고 상시적인데 그 강도가 언제 어떻게 갑자기 세질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가 가장 심각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인공위성이나 어떤 우주에 있는 물체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확률은 점점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장비가 우주로 올라가고 있고 그것이 우리 생활에 점점 더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거기에 반드시 이 우주 반사선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오늘 화산과 대비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화산보다는 예. 정말 상시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앞으로의 그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우주 방사선이야말로 인류에겐 정말 중요한 그 재앙이 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으면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이제 우주 방사선이라는 게 사실 이게 뭐 지구 태양 역사와 함께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갑자기 막 엄청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이걸 막아주는 지금 현재 지구의 그 어떤 자폐 시스템이랄까 대기권이나 지자기 뭐 여기에 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막 쏟아져 올 것 같지는 않고 우리 우주로 안 나가면 인공위성 조금 덜 돼 보내면 그러니까 좀 불편해도 종말하고는 관계가 없다. 천재예요. 그러나 화산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언제든지 종발을 할 수 있는 위험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우주로 안 나가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앨런 머스크 자제시키고 우리가 우주로 안 나가고 몇 개 그렇죠. 부처만 없어지면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거네요. 네, 우리가 다시 들어오라고 하고. 네, 종말하고는 관련이 없는 예. 거죠. 근데
근데 이 화산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사실은 젊은 행성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지구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행성이다. 어떻게 보면 좀 늙은 행성에 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화산이 지구를 멸망시킬 정도의 분화가 일어날 일은 없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예측을 좀 하고 싶고요. 또 화산이 분화가 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마그마 활동을 계속해서 관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화산이 분출할 것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또 심지어 관광 상품까지 나와 있어서 그 분화구를 보러 가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로 우리가 화산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화산은 큰 영향이 인류 재앙, 뭐 멸망 여기에 화산이 키워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처음으로 우리 권 박사님께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 점잖은 분이, 그 차분한 분이 여러분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얘라뇨. 얘라뇨. 예.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화산은 지구가 존재하는 이상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위험한 화산이 무수히도 많다. 1년에 한 40에서 50여 건 이렇게 화산 분화가 일어나고요. 이 많은 화산들이 또는 특정 화산들이 큰 규모로 분화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상존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데까지는 뭐 여유를 가질 그게 없고 어떻게 울릉도랑 제주도는 이렇게 터질 수 있다는 건가요?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여기 민감한 자리입니다. 예. 민감한 자리예요.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젊은 분화가 최근에 저희가 내부 아직 미발간된 자료에 따르면 한 3,000년 정도가 마지막 분화로 보고요. 그 다음이 5,000년, 그 다음에 9,000년, 뭐 17,000, 8,000년 이렇게 최소한 몇천 년 단위로 분화가 일어났던 것은 사실이다. 네, 그래요. 화산 폭발도 무시무시하고 이 우주 방사선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학기술은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자, 우주 방사선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큰 어떤 천막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지구 앞에 이렇게 딱 설치를 하면 온도도 좀 내려가고 기온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요즘 캠핑할 때 타프 이런 거 있잖아요. 나무로 타프를 그냥 시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안 될까요? 좋은 생각이긴 한데 일단 첫 번째 막는다는 방법에 있어서 만약에 우주에서 이제 납으로 뭔가를 막겠다 그러면 납은 매우 무거워요. 그럼 알루미늄. 네. 그래서 알루미늄을 대체적으로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우주에서는 그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발사 비용이 굉장히 여전히 많이 비싸기 때문에 우주에 올라가는 모든 물체는 굉장히 가성비 좋게, 컴팩트하게 매우 집적된 형태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닐 암스트롱이나 이제 버즈 올드린 세대의 아폴로 세대 같은 경우에는 우주 방사선을 고려하면서까지 이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면서 임무 설계를 할 여유는 없었고, 현대에는 지금 인권도 중요해졌고 사람들이 이제 건강 문제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사선 차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무 기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주에 머무르는 기간이 1년이 되었지 2년이 될지 10년을 살다 올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에 걸맞게 우주복을 만들고 재료와 두께를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살 집을 구축하겠다, 기지를 구축하겠다 그러면 그 집을 납으로 만들 것인지 알루미늄으로 만들 것인지, 그럼 얼마나 무겁게 두껍게 쌓아야 벽을 쌓아야 되는 것인가부터 생각을 해서, 아니면 오히려 표면 아래로 내려가서 지하 동굴로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다양한 이제 설계 컨셉이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유인 우주기지 구축을 위해서. 그래서 아까 한선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뿐만이 아니라 우주 방사선이 지금 인공위성이나 로켓 같은 하드웨어 몸체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모든 전자제품들이 그
저희가 이제 명령을 송수신을 할 때 우주에서 통신을 할 때 디지털라이즈해서 이제 교환 할 텐데 전자 신호를 하는 거죠. 01, 01, 01이라는 신호를 보내서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서 명령을 보내는데 네. 제가 01, 01, 01 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궤도를 옮겨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얘가 01, 0001 그러면 하나 차이만 하더라도. 네. 얘가 제가 이 인공위성이 제가 내리지 않은 엉뚱한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팬텀 커맨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위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위성이 얼마나 오랜 기간 많은 사람들의 피땀 눈물로 맺혀진 노력인데 죄송한데 찾아오면 안 되나요? 가면은 못 찾나요? 일단 위성을 우주에 한번 보내고 나면 통신이 끊기면 해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주에서 두 번째 기회는 없다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너무 무섭네요. 보내기 전에 최선의 방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지상에서 수많은 지상 테스트를 하는 것밖에 없고 그 첫 번째 방어가 우주 방사선에 대한 방호입니다. 이 화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이 마그마방 같은 경우 이게 핵심이잖아요. 요거를 약간 이렇게 그 좀 냉각시키면은 이 친구를 좀 살살살 달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아주 뭐 인류에게 엄청난 축복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근데 마그마 방이라는 것이 작게는 지하 수 킬로미터, 많게는 수십 킬로미터 밑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밑에까지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접근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이 마그마방 자체는 크기가 우리가 그냥 조그마한 풍선처럼 이런 규모가 아닙니다. 수십, 수백 킬로미터 되는 그런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방이기 때문에 예. 그런 냉각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뭐 일부 영화에서처럼 이런 뭐 어떤 폭약을 이용을 해서 예. 마그마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예.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뭐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도 지열 발전 그리고 이런 화산 마그마방의 이런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시도한 경우는 있는데 네네네. 그때 작은 마그마방을 이제 건드는 바람에 네. 폭발을 하는 바람에 실패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폭발을 해버리니까. 네. 왜냐하면 마그마랑 지하에 있는 마그마가 위로 상승하려는 힘이 있고 위에 지각을 누르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평행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하에 계속 있고 힘이 어느 정도 받쳐서 이제 마그마 힘이 더 세지면 이제 화산 분할을 하는 건데 인위적으로 사람이 구멍을 뚫어서 압력을 낮추게 되면 굳이 폭발하지 않아도 되는 마그마방이 압력 감소로 인해서 폭발하는 그런 2차적인 사고를 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재네요, 인재. 네. 이게 좀 궁금해지는 게 언젠가는 이걸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생길까요? 지구 안에 마그마가 있는 한, 네. 태양이 핵융합을 계속하는 한, 예. 이건 계속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문제이고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류는 그 안에 그 지구라는 아주 작은 행성을 아주 짧은 기간 빌려서 살고 있는 네. 이런 존재인데 여기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좀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두 분 말씀을 듣고 아마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약간 저게 무슨 대책인가 싶으신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 이 주제는 우리가 대자연의 위대함 이것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학기술이 우리가 피해를 줄이고 대비하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막 막아내고 싸우고 이것만이 아니라 예, 예. 과학기술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끝으로 더 안전한 인류의 미래를 위해 두 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이 분야는 어떻게 좀 발전해 나갔으면 하고 생각이 있으신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권창호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백두산은 우리 나라의 아주 상징적인 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북이 서로 왕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연구를 할 수 없는 입장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 20년 전부터 장백산 화산 관측소를
센터를 만들어서 이 백두산에 대한 계속적인 화산 감시 또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연구가 어렵고 국제적으로도 백두산은 장백산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화산 연구라든지 지질 연구는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어떤 주권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북 연구자들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주권을 실현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백두산 이름을 되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또 울림 있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황정화 박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쏘아 올리고 있는 누리호 3차 발사 그리고 수많은 과학위성들과 작은 위성들에 들어가고 있는 수많은 전자부품들 수천 수만 개가 들어가고 있는데 단 하나도 국산이 없습니다. 우주에서 한 번이라도 운영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는 부품들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국내 많은 중소기업들이 우주기업들이 그래서 외국에서 제품을 팔 수가 없습니다. 전자부품 같은 경우에는 그 그레이드 등급이 있는데 지상에서 쓰는 커머셜급과 군에서 쓰는 밀리터리급과 우주에서 쓰는 스페이스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부품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우주급으로 인증받고 검증받을 수 있으면 국제시장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우주산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역량은 그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우주산업과 우주경제 확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우주방사선 연구는 해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두 재앙 모두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재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설계소는 두 재앙 모두 분명히 대비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설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예. 어떤 걸 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미리 생각하고 예측을 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안전하게 바꿔주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미래설계소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그리고 더 색다른 주제로 미래를 설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